내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잠시 뒤에 한국에 도착합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취임 11일 만에 열리는 것도 일본보다 한국을 먼저 찾는 것도 이례적이란 평가고 첫 일정이 평택 삼성 반도체 공장 방문인 점도 주목됩니다. 잠시 뒤에 핵심 관전 포인트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새 정부 출범 초기 전국의 주요 분수령이 될 한덕수 인준안 표결이 잠시 뒤 오후 4시에 진행됩니다. 이 앞서 민주당은 2시부터 의총을 열고 당의 방침을 결정할 예정인데 잠시 뒤 의총 앞둔 민주당 분위기 들어보고 의총 결과가 나오면 현장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금요일 더 뉴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늘 오후 2박 3일 일정으로 방한합니다. 첫 일정으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찾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동행합니다. 내일 오후에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한미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경제와 안보 동맹 강화가 핵심 의제로 논의될 예정인 가운데 윤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한미 동맹이 더 튼튼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을 기점으로 북한이 핵실험 등 무력 도발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돼 있다며 한국, 일본과도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가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을 표결합니다. 총리 인준에 열쇠를 쥐고 있는 민주당은 잠시 뒤 의원총회를 열고 찬반 여부를 논의합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를 4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확진된 학생들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기말고사를 치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어젯밤 울산 에스오일 공장에서 난 불로 1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가 난 공장에 대해 긴급 사용 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을 출발해 우리나라와 일본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기간에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을 거듭 경고했는데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북핵 문제는 물론 경제 안보와 영내 협력이 주요 의제로 다뤄집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 수도 워싱턴 DC 외곽에 있는 공군기지, 선글라스를 낀 바이든 대통령이 차에서 내립니다. 마중 나온 군 관계자와 악수한 뒤 곧바로 전용기에 오릅니다. 계단을 오른 뒤 돌아서서 거수 경례와 함께 손을 흔들어 인사합니다. 취임 후 처음으로 인도태평양 지역 순방길에 나선 겁니다. President Biden will board Air Force One for a trip to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This will be his first trip as president to the Indo-Pacific, and it comes at a pivotal moment. 바이든 대통령은 2박 3일간 한국에서 일정을 소화한 뒤 다음 순방지인 일본으로 이동해 24일까지 머물 예정입니다. 오산기지 도착 직후 곧바로 평택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찾는 것으로 한국 방문 공식 일정을 시작합니다. 윤 대통령이 동행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수행합니다. 이어 방한 이틀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연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회담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번 회담에선 한미동맹 강화를 기본축으로 경제안보와 영내 협력 등의 의제가 테이블에 오릅니다. 특히 한미 두 나라 정보당국이 북한이 핵실험 준비를 마쳤다고 판단할 정도로 대형 도발이 우려되는 만큼 북한에 대한 대응이 최우선 논의 사항입니다. If something does occur, it will only serve to reinforce and highlight the fact that the United States is going to be engaged in the Indo-Pacific, is going to be a stalwart ally, and is going to stand up to and not shrink from any acts of aggression.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윤 대통령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주최하는 환영 만찬에 참석합니다. 방한 사흘째에는 기업인들을 만나고 오산 공군기지에서 한미 장병을 격려하는 것으로 방한 일정을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역대 정부에서 가장 빠른 취임 11일 만에 한미 정상회담에 나서게 됩니다. 네, 윤 대통령은 한미 관계가 더 튼튼해지고 동맹 범위도 넓어질 거라고 기대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 방한 첫날인 오늘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양국 정상의 연설이 예정돼 있습니다.
대통령실로 가보겠습니다. 조은지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정상회담은 내일인데요. 바이든 대통령 방한 첫날에도 윤 대통령과 만나는 거죠? 네, 대통령실은 2박 3일 방한 기간 두 정상이 매일 공동 일정이 있다고 밝혔었는데요. 오늘 첫 일정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함께합니다. 두 정상은 오후 6시 넘어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방문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안내로 짧게 공장을 둘러볼 예정인데요. 윤석열과 바이든 두 대통령은 기존 군사안보 분야에 국한됐던 한미동맹을 기술, 공급망 동맹까지 발전시킨다는 내용의 발언도 나란히 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첨예한 미중 갈등 속에 G2 사이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줄타기도 주목되는데 오늘 출근길 관련했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국제사회에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한미 동맹 관계도 더 튼튼해지고 더 넓은 범위를 포괄하는 그런 동맹으로 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과의 관계는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요. 글쎄 그걸 그렇게 제로섬으로 볼 필요는 굳이 없습니다. 중국과의 관계도 우리가 경제 관계를 잘 해나가면 됩니다. 네. 네, 두 정상 한미 정상회담이 있는 내일은 더 길게 더 가까이서 만나는 거죠? 네, 윤석열 대통령은 역대 가장 빠른 취임 11일 만에 한미 정상회담을 하게 됩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단 둘이 환담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내일 이곳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은 소인수 회담과 확대 정상회담 순서로 90분 동안 진행되는데요. 두 회의 사이에 두 정상은 짧은 시간 5분가량 통역만 배석하고 대화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내일 최우선 의제는 단연 북핵, 북한입니다. 기술과 공급망을 끈끈하게 공유하는 경제 안보와 IPEF 출범 등으로 대표되는 영내 협력까지 크게 세 가지 의제를 다룹니다. 우리 측의 강력한 요청으로 원전 동맹 내용도 에너지 분야 의제에 포함돼서 윤석열 대통령은 탈원전 정책 폐기에 더 힘을 실을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양국은 성주의 사드 기지 정상화에도 공감했는데 다만 워낙 당연히 추진할 내용이라서 정상회담 의제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오늘 한겨레 신문은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서 미국 측이 우리나라의 한미일 군사훈련과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는데요. 대통령실은 그런 제안이나 요구는 없었던 것으로 국가안보실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당장 내일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손님 맞이 준비는 끝났습니까? 네, 아직은 어수선하고 조금은 분주한 모습입니다. 청와대를 떠나서 용산 시대가 시작된 지 이제 열흘 남짓인데다가요. 보안상 또 경호상 대비할 게 아주 많습니다. 바닥에는 매트가 깔렸고 각종 공사 자재들 또 공사 인부들이 쉼없이 들고 나고 있습니다. 특히 내일 정상회담 기자회견이 진행될 지하 1층 대강당이 막판 준비로 바쁜데요. 윤석열 대통령도 오전에 직접 살펴보고 점검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내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리는 환영 만찬 때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바이든 대통령을 환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순방에 질 바이든 여사가 오지 않아서 김 여사의 동행 외교는 관례상 어렵지만 내조 차원에서 예를 갖추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지난 10일 취임식 이후 공개 행보를 하지 않고 있는데 오는 22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KBS 열린음악회를 윤 대통령과 함께 관람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오늘 한국 방문 첫 일정으로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둘러봅니다. 네, 반도체 공급망 같은 경제 현안 해결을 위해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넓히는 행보로 풀이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윤 기자. 네,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그곳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이곳은 귀빈 맞이 준비가 슬슬 하고 진행 중입니다. 경찰도 경호 대비태세에 들어갔는데요.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이 유명 화가 피에트 몬드리안의 작품을 연상케 하는 이 색상과 그래픽으로 구성된 이 외벽 건물 보이시죠? 이 건물이 있는 이 반도체 생산 단지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늘 오후 중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오후 방한 첫 일정으로 여기서 가까운 헬기장에서 내려 윤석열 대통령과 이곳을 방문해서 연설을 하고 근로자들과 환담을 나눌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전자의 차세대 반도체 전초 기지로 부지 면적만 국제 규격 축구장 400개를 합친 규모인 289만 제곱미터에 달해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삼성 평택 캠퍼스를 미국 대통령이 방문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2017년 7월 방한했던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이 헬기를 타고 지나가며 평택 공장을 내려다보고 방대한 규모에 놀랐다고 언급한 적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곳은 DRAM과 낸드 등 차세대 메모리뿐만 아니라 초미세 파운드리, 즉 반도체 위탁 생산 제품까지 생산하는 첨단 복합 라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7년부터 메모리를 생산하는 이 평택 1라인과 2020년부터 메모리와 파운드리를 생산하는 이 라인은 완공 당시 당일 기준으로 각각 세계 최대였으며 현재 건설 중인 3라인은 이보다 더 커서 세계 최대 규모 기록을 경신할 예정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이 귀빈 맞이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큰 소음도 좀 있었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현장을 방문해서 캠퍼스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공장 내부와 3라인 이 공사 현장을 둘러볼 전망입니다. 5년 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의 방한 때는 평택 미군 기지를 방문했었는데 이번엔 좀 대조적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첫 일정이 바로 같은 평택이지만 미군 기지였다는 것은 한미동맹이 군사동맹이라는 점을 강화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반면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첫 일정이 바로 이곳 반도체 생산 공장이라는 점은 한미동맹이 경제동맹이자 기술동맹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행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그동안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산업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동맹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과 자국 내 제조시설 확충을 추진해 왔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주요 반도체 공급처이자 파트너로 이번 방문은 한미의 반도체 동반자 관계를 공고하게 하기 위한 행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반도체 설계는 미국이 최강이고 제조 공정은 국내 서너 개 주요 기업이 전 세계 반도체의 70%를 공급할 정도로 한국이 최강인 만큼 한미 양국 간 협력이 구체화할 전망입니다. 우리나라의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장비의 45% 이상을 미국에서 들여오는 만큼 한미가 미래 첨단 반도체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거나 대학과 출연기관 간 이 인적 교류 등을 통해서 기술 동맹을 맺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미 기술 동맹 논의는 미국이 주도하는 반중연대 성격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F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가치동맹을 기반으로 그동안 이어져 왔던 군사동맹을 한미 FTA를 통해서 경제동맹으로 확산시켰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아마도 한미 기술 동맹이 추가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바이든 행정부의 적극적인 움직임에 적극 화답할 전망입니다. 삼성전자는 상반기 중에 이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20조 원 규모의 파운드리 이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한 상태로 이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기간에 이 삼성이 이 공장 착공 일정을 구체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 자리에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부회장은 어제 오후 평택 캠퍼스를 찾아 바이든과 윤 대통령에게 이 공장을 직접 안내하는 리허설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가 지난해 8월에 가석방 됐지만 취업 제한 논란으로 그동안 물밑에서만 경영 활동을 지원해 왔는데 재계에서는 이 바이든 대통령의 평택 방문을 계기로 이재용 부회장이 대외 경영 행보를 본격 재개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 자리는 또 주한 미국 대사를 지내면서 오바마 행정부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활약했던 이 마크 리퍼트 삼성전자 북미 법인 부사장도 동행합니다. 지금까지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중국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 기간 3일 동안 서해상의 중국 산둥반도 인근 해상에서 매일 군사훈련을 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해사국은 오늘 이같이 밝히면서 기간은 오늘부터 모레까지며 훈련 해역에서는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군사활동이 예정돼 있다고 공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기간에 맞춰서 서해상의 중국 인근에서 실시되는 중국의 군사활동은 한미 동맹 강화 움직임에 따른 불만 표시로 보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 주 대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백악관 측이 밝혔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현지 시각 19일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행 비행기 기내 브리핑에서 중국의 북한의 도발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로이터 통신을 통해 전했습니다. 국회에서는 오늘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가 열립니다. 총리 인준에 열쇠를 쥐고 있는 민주당은 아직 찬반 당론을 결정하지 못했는데 본회의 앞서 열리는 의원총회 결과가 주목됩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민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한덕수 총리 후보자 오늘 인준 여부 결정되는 거죠? 네, 여야는 오늘 오후 4시 본회의를 열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안을 표결에 붙입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완전한 출범을 위해서는 내각을 총괄할 국무총리 인준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아직 한 후보자에 대한 인준 찬반을 당론으로 결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여전히 한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리며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데요.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오늘 아침에도 윤 대통령을 향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말로는 협치를 내세웠지만 무자격 후보자를 내놓고 수용하지 않으면 협치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국회를 협박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본회의 전 열리는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막아야 한다는 강경파의 목소리와 발목 잡기 프레임으로 지방선거 악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팽팽히 맞설 전망인 가운데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주목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후보자도 오늘 아침에 직접 입장을 밝혔죠. 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아침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서 한 후보자는 처음부터 야당과의 협치를 고려해 지명한 인사라고 강조했습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경제수석을 하셨고 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국무조정실장, 경제부총리, 총리를 하신 분입니다. 처음부터 협치를 염두에 두고 지명한 총리입니다. 잘 될 것이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운명의 날을 맞은 한덕수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최선을 다할 만큼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며 임명될 경우 협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협의를 통해서 합의를 이룰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구두 뒤축이 닳도록 또 뛰어다니면서 설득하고 대화하고 소통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처럼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후보자 모두 입을 모아 협치의 메시지를 내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오늘 표결 결과를 보고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를 정하겠다고 밝혀 임명 철회 가능성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지방선거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인데 수도권 후보들의 선거전이 치열하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최대 승부처인 경기지사 선거에서는 네거티브 논쟁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의 KT 채용비리 연루 의혹을 겨냥해 공세 수위를 높였는데요.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은혜 후보는 거짓말을 멈추고 후보를 자진 사퇴하십시오. 한동훈 장관님, 검찰청의 김은혜 후보를 비롯한 KT 취업 청탁자들을 철저히 수사하라 지시하십시오. 앞서 관련 의혹을 아니면 말고식 네거티브라고 일축한 김은혜 후보 측은 오늘 낮 민주당 관계자들을 허위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며 초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김 후보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마치 사실인 양 가짜뉴스로 왜곡으로 그렇게 뒤틀기에 나선 것이 경기도지사로서 민주당이 하고 싶어하는 일인지 저는 그 마타도의 유감을 표합니다. 서울시장 선거에 나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민주당 송영길 후보는 오늘 오후 2시 방송기자클럽이 주최하는 TV토론회에 참석합니다. 서울시 최대 현안인 부동산 정책 등을 두고 치열하게 맞붙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태민입니다. 네, 한동훈 장관의 검찰 인사 이튿날 검찰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산하기관 6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조만간 백운규 전 장관의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수사가 윗선인 청와대까지 향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성훈 기자. 네, 사회 1부입니다. 네,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 어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오늘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우선 검찰은 어제 확보한 압수물 분석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분석 작업이 끝나는 대로 백운규 전 장관을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르면 다음 주에 소환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검찰은 어제 백 전 장관의 한양대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해 PC와 이메일 내역 등을 확보했는데요. 백 전 장관이 산업부 산하기관장들에게 사퇴를 종용하거나 윗선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흔적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YTN 취재 결과 검찰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한전 KPS, 한국석유관리원, 대한석탄공사,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석유공사 등 6곳을 함께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산하기관에선 당시 근무했던 관계자들의 현황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사퇴한 기관장들의 구체적인 임기를 확인하고 인사 자료 등의 사퇴를 종용한 정황이 있는지 들여다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고발된 산하기관은 8곳이지만 검찰이 추가적인 사퇴 종용 정황을 포착해 수사 범위를 넓힌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백 전 장관이 기소된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 수사 자료도 넘겨받아 분석하고 있습니다.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당시 탈원전 정책 추진 담당자도 불러 조사하는 등 백 전 장관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 전 장관은 법을 지키며 업무를 처리했고 누군가의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신임 검찰총장 취임에 맞춰 정기 인사가 이뤄지는 만큼 검찰은 속도를 내 한두 달 안에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검찰 수사가 백 전 장관을 넘어 청와대 윗선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사회일부에서 YTN 윤성훈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를 4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유행 규모가 줄고 있지만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 감소폭이 더디고 신규 변이까지 발견되면서 재유행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현준 기자. 네, 신현준입니다. 네, 정부가 결국 안착기 전환을 늦추기로 했군요. 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낮추면서 한 달 후에 상황을 평가해 안착기 전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는데요. 정부는 현재 유행 규모가 우리 의료 대응 역량으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여전히 재유행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감염 재생산 지수가 0.9로 그 전주에 0.72보다 상승했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의 감소폭도 둔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염력이 높은 신규 변이가 국내에서 발견돼 백신 효과 저하와 면역 회피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격리 의무를 없애면 현재 감소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6월과 7월에 반등해 1.7배에서 4.5배까지 유행 규모가 커질 수 있다고 예측했는데요. 특히 연구진 10곳 중 9곳에서 격리를 하지 않으면 발생이 증가할 것이란 모델링 결과를 내놨고 나머지 한 곳도 정체를 예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런 예측과 감염병 위기관리 전문위원회의 자문을 바탕으로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6월 20일까지 4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격리 의무 해제 여부는 4주 뒤에 유행 상황 등을 재평가해 결정할 계획입니다. 네, 확진자 격리는 유지하지만 확진 학생은 이번 학기 기말고사 볼 수 있는 거죠? 네, 다음 달부터 중고등학교의 기말고사가 시작하는데요. 교육부는 질병청과 협의를 통해 자가격리 학생의 등교를 허용하고 학교별로 분리고사실에서 방역 조치를 하는 조건으로 확진이나 의심 증상 학생의 시험 응시를 허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학교에 올 때는 대중교통이 아닌 도보나 자차, 방역 택시를 이용해야 합니다. 또 일반 학생들과 시차를 둬서 등하교하고 출입구나 화장실을 분리해서 최대한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했습니다. 분리고사실은 응시생의 간격을 최소 1.5m, 칸막이를 설치하면 1m 이상 떨어뜨려야 합니다. 감독자는 KF94 마스크와 장갑, 안면 보호구를 착용해야 하고 응시생과의 거리는 가급적 2m 이상 떨어지도록 했습니다. 창문은 계속 열어두는 게 원칙이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쉬는 시간마다 문과 창문을 열어서 마통풍 환기를 해야 합니다. 분리고사실 답안지는 학생이 비닐봉지에 직접 넣으면 감독 교사가 밀봉해서 소독하도록 했고 24시간 이후에 채점하는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시험 뒤에는
분리고사실을 전문 업체에 맡겨 소독하고 감독을 했던 교사는 열흘간 발열 등을 감시하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신현주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여야가 격렬하게 대치해온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에 대한 표결이 오늘 오후 4시에 진행됩니다. 민주당은 잠시 뒤 오후 2시부터 의원총회를 열고 표결에 대한 당의 방침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현재 당 분위기가 어떤지 짧게 직접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신 의원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신현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곧 의원총회 들어가셔야 되죠? 예, 맞습니다. 2시부터 민주당 의원총회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예. 자, 한덕수 총리 인준해주자 말자 이걸 당론으로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까? 인준 여부를 포함해서 당론으로 결정을 할지 아니면 자율투표를 할지에 대한 내용까지 포함해서 오늘 의원총회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당론으로 결정할지 말지 아니면 자율투표로 할지 이것까지 다 포함해서 지금 2시부터 논의를 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자, 부결해야 한다 이런 의견 사이에서 인준을 그래도 좀 해주자 이런 의견이 조금씩 나오는 것도 같은데요. 지금 민주당 현재 분위기는 어느 쪽으로 모아지는 것 같습니까? 예, 아직까지는 의원님들의 다양한 그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특정 한쪽으로 컨센서스를 이루기 위해서 의원총회에서 논의가 꼭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일부 인준해주자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우리가 한덕수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부적격 사유에 대해서 충분히 또 검토가 된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적격임에도 불구하고 인준을 해줄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의원총회에서 조금 더 의원님들과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부적격하냐 아니냐, 인준하냐 아니냐 다 이제 논의를 하신다는 말씀이신데 신 대변인이 보시기에 인준에 대한 의원들 찬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지금으로서는 의원님들께서는 부적격하다라는 의견이 조금 더 우세한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예. 하지만 부적격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 총리 인준을 해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또 추가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부적합함에도 불구하고 인준을 해줄 것이냐, 그리고 국민의 뜻이 무엇이냐 이런 부분까지 찬찬히 살피면서 오늘 좀 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총리 인준 여부는 조금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신 것 같은데 이거는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 발언 영향도 좀 있다고 보십니까? 실제로 지금 지방선거의 후보자분들께서는 현장에서의 국민 여론을 많이 듣고 계십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그런 부적절한 인사에도 불구하고 예. 이런 정권 초기에 민주당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정말 국민과 대한민국을 원하는 것이냐 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후보분들의 의견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 예. 이재명 위원장 포함해서 여러 후보님들과 그리고 또 우리 내부에서 의원님들의 의견들을 총괄해서 저희가 앞으로 방향성을 잡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여론 보시겠다 말씀하셨는데 최근 여론을 보면은 부적격 여론이 높은데 인준해주자 말자로 가면은 좀 해주자가 조금 높아진 청문회 이후에는 높아진 이런 결과치도 볼 수 있는데 이런 여론들을 좀 다양하게 감안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들께서 지금의 현 시점에서의 총리 인준 방향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어떤 모습을 우리 민주당에서 협치를 할 것이냐 아니면 여러 가지 견제와 균형을 하는 것이 맞을 것이냐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저희가 최종 인준 여부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예. 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카드는 처음부터 협치를 염두에 두고 지명한 어떤 그 총리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이전에 국무총리를 했지만 사실은 15년이 지났습니다. 네. 정말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요. 지난 10년간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모습이 김앤장의 정관 예우나 아니면 이해 충돌, 여러 가지 회전문 인사의 모습, 이런 정말 실망스러운 모습들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요. 올드보이로서의 현재 총리에 적합하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민주당에서 참으로 그렇지 않다라는 면에서의 고민이 많은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어쨌든 오늘 인준 여부에 대해서 의총에서 치열하게 이제 논의를 하시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적합하진 않다. 여기에는 의원들이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이런 말씀으로 지금 들리는데 오늘 표결은 무기명 비밀 투표로 진행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만약 부결하자 이렇게 만약에 당론으로 정해져도 이탈표가 있을 수 있다는 건데 이러면은 민주당 입장에서 더 부담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당론을 결정할 것인지 예. 아니면 당론 권고로 갈 것인지 아니면 자유투표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당론을 결정됐을 때는 또 우리 당의 결속력은 여러 차례 확인된 만큼 예. 또 당론에 대한 그 존중은 의원님들의 비밀 투표를 하더라도 예. 또 지켜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미 2시가 넘어서 빨리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서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아직 대통령이 임명 안 하고 있거든요. 오늘 표결 결과가 이후 대통령 선택에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예, 뭐 저희가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우선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의 그런 부적절한 인사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들께 이미 많은 수차례 그 말씀을 드렸었고 네. 국민 여론도 상당히 정호영은 부적합하다라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공정과 상식을 이야기하는 윤석열 대통령이라면 이번 총리 인준 여부에 상관없이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런 결과들을 통해서 국민들이 이번 정권을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협치를 원하는 정말 정부라면 또 민주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협치의 요청과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모습을 예. 먼저 보이실 건지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치열하게 토론하고 민주당이 어떤 결론을 최종 내릴지 굉장히 관심인데 저희가 혹시 입장이 정해지면 바로 또 현장 연결해서 상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영 의원님 오늘 바쁜 와중에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잠시 뒤면 한국에 도착합니다. 경기 오산 공군기지에 내려서 평택에 있는 삼성 반도체 공장을 가장 먼저 방문하고 2박 3일간의 방한 일정을 소화할 예정인데요. 자, 윤석열 대통령 취임 11일 만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 그 의미와 전망을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이번 방한은 뭐 여러 측면에서 의미가 큰데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먼저 보통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을 할 때 일본을 먼저 가는데요. 일본보다 한국을 먼저 찾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만큼 한국이 중요하다는 의미가 있다고 이번에는 봅니다. 뭐 예.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을 때도 있는데 실제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라는 동맹국이 과연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정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느냐라고 생각을 하면 아마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할 예. 거예요. 과거의 동북아 정책에서 핵심 국가들은 일본과 한국이었고 지금은 거의 일본과 호주를 꼽는 전문가들이 많기 때문에 뭐 이번에 새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포괄적 전략 동맹과 한미 동맹을 강조를 하면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서 상당히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 그런 의미에서 한국이 매우 중요한 파트너로 지금 도약을 하고 있다. 미국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아마 한국을 먼저 방문하고 또 한국과의 어떤 협의 사항을 가지고 쿼드 정상회의에 가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시켜서 쿼드 정상회의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미국 입장에서 한국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그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불과 11일 만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뭐 너무 조급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네. 저는 오히려 상당히 운이 좋았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뭐 구체적인 부분이야 어쨌든 정상회담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부분들이 더 많고 예를 들어서 지금 나오는 뭐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가 만들어지는데
뭐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확장 억지 정책을 어떻게 구체화할 것이냐는 정상회담에서 다뤄지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 근데 어쨌든 정상들이 빨리 만나서 결국 한미 양국이 가지고 있는 굵직굵직한 현안과 방향성에 대해서 빨리 어떤 조율을 한다는 것이 결국은 추후에 가져가야 할 일반적인 한국의 어떤 대외 정책과 예. 대미 정책, 대중국 정책의 어떤 길을 만들어주는 그러한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뭐 그런 의미에서 정상회담을 빨리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뭐 운도 좋았다 이렇게 봅니다. 예, 동맹을 강화할 기회를 빨리 갖는 거는 그만큼 도움이 되는 거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건데. 근데 그 용산 대통령실로 옮긴 지가 좀 열흘 남짓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안, 경호 이런 문제들이 제대로 될까 이런 우려의 시각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뭐 부족한 부분이겠죠. 아직까지도 회의장이나 뭐 인터뷰 그리고 그 그 기자회견장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됐다고 하니까 예. 뭐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만 중요한 거는 그런 시설 부분이 아니라 결국은 한미 양국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외 정책의 어떤 방향성이나 전략적 목적에 대해서 어떻게 조율을 하고 합의를 하느냐 그것들이 결국은 이제 추후에 전략을 짜나가는 그리고 추후에 정책적인 수단이 형성되는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내용이 뭐 네. 중요할 텐데 의제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가장 먼저 이제 우리가 주목할 것이 북핵을 포함한 한반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려되는 게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기간에 북한이 도발을 할까 말까 이 여부인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뭐 ICBM 도발은 뭐 기정사실화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이미 액체 연료 주입을 거의 끝냈다고 하니까 뭐 이틀에서 4일 정도 사이에는 뭐 발사를 해야 이런 연료 주입 같은 것들이 낭비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예. 때문에 그래서 근데 만약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ICBM을 쐈다라는 거는 미국 입장에서는 상당한 위협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북한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우려감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요. 뭐 여기에 대해서 한미 양국이 지하 벙커로 들어가서 상당히 강경한 메시지를 내고 또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한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있는 상태에서 아마 미사일로 반격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미 계속해서 전략자산 이 괌으로부터 한반도를 계속 들어와서 이제 전개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ICBM을 쐈다는 거는 미국 입장에서도 어떤 추가적인 반응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올 수 있지 않겠느냐. 예. 그래서 물론 북한 입장에서는 전략적인 차원에서 중국이 확실하게 북한을 지원해주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도발의 국면을 높여서 한국과 미국의 대북 정책의 어떤 변화를 꾀하려는 그러한 뭐 전략이 숨어 있다고는 보지만 예. 그러기에는 상당히 좀 위험하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아시아에 머무는 동안 쏘는 거는 좀 위험 부담이 크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예. 그러니까 한미 정상이 사실 함께 지하 벙커에 들어가게 된다면 이건 굉장히 초유의 사태 아니겠습니까? 북한이 그러면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하고 행동을 할까요? 충분히 다 알고 있겠죠.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의 미중 간의 아주 격렬한 경쟁 구도라는 것을 중국과 북한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ICBM뿐만이 아니라 핵실험을 하더라도 유엔 안보리에서 중국이 절대 북한을 비난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도발을 한다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는 불가능한 예. 지금 상태가 되고 있는 것이고 뭐 중국 입장에서도 북한이 계속해서 미국에게 도발을 해준다면 미국의 어떤 북한에 대한 태도, 미국의 중국 때리기도 상당히 북한 쪽으로 좀 그 주의가 바뀔 수도 있고 또 북한 문제를 위해서 미국이 중국과의 협력을 필요로 할 수가 있기 예. 때문에 뭐 중국과 북한이 모두 다 이러한 도발 시나리오에는 이익이 더 크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리고 두 번째 의제가 이제 경제 안보인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에 와서 어디를 가냐? 평택 미군 기지를 가지 않고 삼성전자 반도체 그 평택 공장을 찾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바이든 정부의 중국 정책의 핵심은 글로벌 공급망입니다. 그것도 반도체, 배터리, 뭐 의약품과 같이
미국이 앞서 나갈 수 있는, 중국이 따라오지 못하는 그러한 첨단 기술 산업 부문에서의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은 이러한 미국의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하고 이것들이 미국에서 어떤 더 뻗어 나갈 수 있는, 미국이 주도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과연 이러한 기술이 가지고 있는 국가들, 예를 들어서 뭐 대만의 TSMC라든지 한국의 삼성이라든지 이러한 기업들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과 얼마나 유대감과 연대감을 늘릴 수 있느냐, 이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이 미국에 들어와서 공장을 만들고 미국 내의 어떤 수출 시장에 대한 접근을 좀 더 늘릴 수 있고, 또 미국 입장에서는 삼성과 중국과 연대를 끊음으로써 뭔가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해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그러한 윈윈할 수 있는 그러한 전략이 상당히 맞아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게 아마 바이든 정부의 정책에 숨어 있는 그러한 이익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렇다면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걸 중요시한다고 하면 이번에 방한했을 때 한국 기업에 대해서 규제 완화라든가 세금 혜택이라든가 이런 어떤 방한 선물을 조금 내놓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렇죠.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미중 경쟁 구도에서 중국이 부상하는 상황에서 많은 국가들이 중국 쪽으로 몰렸던 이유는 소위 중국 차이나 머니였거든요. 중국이 주는 경제적 혜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글로벌 공급망을 미국이 구축하고 들어와라가 해서 뭐 아무리 협박을 해도 그러한 경제적 혜택이 없으면 아무도 안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과 또 관련된 국가들의 수출길이 열린다든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글로벌 공급망에 가입을 하고 협력을 하는 그 기업체들에 대한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세제 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기업체들이 거기에 들어갈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번에 충분히 그 기업체들과 뭐 미국 정부와 다양한 어떤 혜택들에 대해서 좀 더 포괄적인 그러한 뭐 논의 내지는 합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미국의 관심 글로벌 공급망 관련한 내용이 될 수도 있는데요. 세 번째 의제가 인도 태평양 지역 내 이 협력 문제인데요. 방한 기간에 우리 정부, 미국이 추진하는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라는 데 공식 동참을 선언할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일단 이 IPEF가 뭔지 박석원 앵커가 정리해드립니다. 바이든 대통령 방한 기간 윤석열 대통령이 참여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진 IPEF. 아직은 낯선 용어라 내용이 뭔지, 우리 정부가 왜 참여하는 건지, 또 향후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은 어떨지 큰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IPEF는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의 앞글자를 딴 말입니다. 지난해 10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처음 제안했던 인도 태평양 지역 공동 번영을 위한 경제 협력체를 뜻하는데요.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새로운 통상 의제를 다룰 포괄적인 경제 협력체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IPEF를 제안했는데, 중국 의존 경제에서 벗어나 미국 중심의 새로운 공급망을 건설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IPEF의 주요 협력 분야는 무역 촉진을 비롯해 공급망 구축, 디지털 경제와 기술 표준 정립, 부패 방지 등인데요. 현재까지 우리나라와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이 동참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국회 시정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IPEF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직접 언급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방안을 마치고 일본으로 건너가 IPEF의 출범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윤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IPEF 가입을 선제적으로 선언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에 강한 경계심을 드러나는 나라가 있죠. 바로 중국입니다. 우리의 외교장관격인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탈동조화 경향에 반대한다며 진영 대결 흐름에 강한 경고를 보냈는데요. 이에 발맞춰 중국 내 관영 매체들도 IPEF는 세계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시도라고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어 향후 한중 관계에 미칠 파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자, IPEF가 뭔지 지금 박석원 앵커가 정리를 했는데요. 교수님, 기존에 뭐 CPTPP, RCEP, 뭐 아세안 굉장히 많은 협력체가 있는데요. 이번에 이 IPEF가 가장 크게, 가장 쉽게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기존의 다자 자유무역 기구와 다른 점은 미국이 뭔가
이익을 가질 수 있는 좀 더 앞서 나가는 그러한 이슈 에어리아와 모듈로 구성된 새로운 인도태평양의 경제 기구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CPTPP나 RCEP 같은 경우는 이미 중국이 많이 장악을 해버렸고 네. 똑같은 성격의 이 지역 무역기구를 다시 출범할 경우에 이런 것과 차별화가 아무런 차별화가 나지도 않고 그렇죠. 또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대중국 정책과 중국과의 경쟁에서 미국이 앞서 나가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말씀드렸다시피 AI라든지 6G 그리고 뭐 탄소 중립 이러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예. 즉 이러한 부분들은 과거에 클린턴 정부가 미국의 경제를 새롭게 끌어올리기 위해서 사용했던 소위 우루과이 라운드에서의 어떤 지적자산권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보는데 미국만이 주도할 수 있는 그러한 예. 이슈 분야에서의 중간점을 가지고 새롭게 형성한 IPF이기 때문에 미국은 이번에 IPF를 통해서 이 지역의 경제 무역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주도권을 갖고 프레젠스를 좀 높이려고 한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렇다면은 이제 중국의 반발이 예상되고 이미 이제 반응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다가 이제 경북 성주에 있는 사드 기지 정상화 문제도 이번에 이제 논의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와서 저희가 사드 때 한번 중국의 경제 보복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그런 우려 안 해도 될까요? 그럴 가능성이 뭐 없지 않죠. 왜냐하면 3불 1한이라고 해서 지난 정부의 어떤 대중국 입장 표명이 있었고 이것이 약속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었는데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과거와 달리 한중 간의 경제나 무역 상호 의존도가 상당히 낮아져 있다. 예.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만약 중국이 한국에 대한 어떤 뭐 투어리즘에 대한 뭐 제재를 한다든지 아니면 한국과의 어떤 수입 수출선에 대한 뭐 제재를 한다고 해서 얼마나 이것이 한국의 예. 경제에 파장을 미치겠느냐 상당히 적을 것이다라는 점. 그리고 충분히 제가 보기에는 수출과 수입에 대한 어떤 대안이나 다른 수입선과 수출선을 찾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금 사드라는 것을 통해서 지금 한국이 한국 자체의 어떤 미사일 방어망, 뭐 LSAM, MSAM 또 적어도 아주 저고도를 다루는 그 저고도 미사일 방어망까지 계속해서 지금 개발을 하고 실전을 추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과 함께 미국의 사드 배치한 것들 같이 묶어가지고 서로 간의 어떤 운용성을 강화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물론 이것이 미국이 가지고 있는 계산도 있을 수 있지만 예. 한국 입장에서는 한국의 안보를 위해서 사드 배치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배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추진해야 한다는 그러한 논리는 상당히 중요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자, 한미 정상회담 끝나고 이 공동 선언문을 발표할 예정인데 여기에 어떤 내용이 담길까 이것도 관심입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한미 동맹의 재건 이런 표현을 쓰면서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기존의 한미 동맹보다 좀 진일보한 관계 설정의 어떤 메시지가 좀 나올 수 있을까요? 예, 뭐 이미 작년 5월 정상회담 문재인 바이든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에서 향후 한미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 것이라는 뭐 모멘텀이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미 상당히 중국이 껄끄러워하는 대만의 평화 안정 얘기도 들어갔었고 미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에 한국이 협력을 강화한다 합의하기로 한 그러한 부분도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는 이거보다는 조금 진일보하는 내용들이 들어가겠죠. 예를 들어서 뭐 글로벌 공급망과 IPF에 가입하는 문제 그리고 쿼드 워킹 그룹과 좀 더 한국이 협력할 수 있는 문제 그리고 포괄적 전략 동맹에서 뭐 그 글로벌 차원에서 계속해서 많이 협력을 해왔지만 지금 뭐 한국과 미국이 매우 중시하고 있는 그러한 글로벌 경제 안보 협력 문제라든지 또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도 과연 이슈가 되는 것들이 매번 북한의 도발 그리고 2010년도에 뭐 예를 들어서 연평도에 대한 어떤 그 도발 같은 것들이 있은 다음에 항상 사후적으로 우리는 확장 억지력을 항상 전개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전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런 북한이 도발이 안 일어나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확장 억지력 강화 문제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아마 다양하게 담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코로나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발을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미가 내놓을 대북 메시지 수위가 어느 정도 될지 굉장히 관심이거든요. 뭐 북한이 ICBM을 발사한다 그러면 상당히 뭐 강한 메시지가 나오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한다면 근데 대통령실에서 나온 브리핑 메시지를 보면 코로나 백신 지원 같은 경우는 북한이 안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의제에서 빠질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한국과 북한은 대화에 열려 있다 그런 메시지도 나올 수 있고 하지만 동시에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하게 우리의 안보를 위해서 대처해야 한다. 이런 정도의 메시지가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인 메시지는 또 담기겠죠. 네, 알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끝나고 공동선언문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젯밤 폭발 화재 사고가 난 S-오일 온산 공장 알킬레이션 추출 공장에 대해서 울산 소방본부가 긴급 사용 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울산 소방본부는 회사가 자체 안전 점검과 안전 조치를 끝낼 때까지 해당 공정의 사용을 정지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안전과 재해 발생 방지를 위해서 해당 시설 사용을 일시 정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25조에 따른 것입니다. 고용노동부가 S-오일 울산 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와 관련해서 중대재해 대응 지침에 따라 산업재해 수습본부를 구성했습니다. 앞서 부산, 울산 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들은 사고 발생 직후 현장에 출동해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숨진 근로자에 대한 애도를 표하고 부상자의 회복 지원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정부가 물가 오름세가 당분간 계속될 거라면서 국민 체감 분야를 중심으로 밀착 점검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 정부 경제팀에서 새로 만든 경제차관회의가 오늘 처음 열렸는데요.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에너지 원자재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방역 완화에 따른 소비 회복이 가세되면서 엄중한 물가 여건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국민들의 민생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이야말로 경제팀의 최우선 당면 과제라는 인식하에 물가 상승세 억제를 위해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생활 밀접 분야 등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수급 안정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충북은 중요한 선거마다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왔던 지역인데요. 이번 6.1 지방선거에서는 현 충북도지사가 3선 연임 제안으로 불출마한 가운데 여야 양자 대결로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충북도지사 후보들을 취재한 이성우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성우 기자. 네, 충북도청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 기자 먼저 충북 지역 선거 분위기부터 살펴볼까요? 네, 충북은 현 지사가 3선 연임 제안으로 불출마하면서 12년 만에 도지사가 바뀌게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2년간 충북도지사 자리를 차지한 건데요. 이에 민주당은 수성, 국민의힘은 12년 만에 탈환이라며 치열한 선거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충북은 주요 선거마다 민심의 바로미터 역할을 해왔던 지역입니다. 지난 1987년 이후 8번에 걸친 대선에서 전국 결과와 일치하는 표심을 보였는데요. 직전 20대 대선에서 충북 유권자들은 당시 윤석열 후보에게 전국 표심을 웃도는 표를 몰아줬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지역보다 윤석열 정부 국정 안전론과 견제론이 충돌하는 격한 선거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충북도지사 선거에 나서 후보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후보들이 있습니까? 네, 충북도지사 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 노영민 후보와 국민의힘 김영환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양자 대결로 선거를 치르는데요. 두 명 모두 청주 출생으로 고등학교와 대학 동문 사이입니다.
여기에 노 후보와 김 후보가 모두 1977년 긴급조치 위반으로 구속 투옥된 경험도 있는데요. 이후 민주당 계열 정당에서 활동하며 정치적으로 유사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수년 전부터 두 사람의 정치 행보는 멀어졌습니다. 특히 민주당 노영민 후보는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 비서실장을, 국민의힘 김영환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시절 특별 고문을 역임했습니다. 이런 경력 때문에 이번 선거는 단순히 지방행정의 책임자를 뽑는 선거를 벗어나 신구 정권의 대리전 양상으로 커진 상황입니다. 네, 두 후보 닮은 듯 다른 듯한데 양 후보 어떤 차별점을 내세우고 있습니까? 네, 두 후보 모두 다선 국회의원을 지냈고 내각을 거친 행정적 경험 등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민주당 노영민 후보는 청주 흥덕에서 3선 국회의원을 역임했고 국민의힘 김영환 후보는 경기 안산에서 4선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하지만 노 후보가 충북에서 정치 생활을 이어왔다면 김 후보는 경기도에서 정치를 해왔다는 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노 후보는 자신이 충북 전문가라는 점을 부각하며 상대 후보와의 차별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상대 후보를 자신의 야망을 채우러 충북에 내려온 이른바 정치 철새라며 나를 세우고 있습니다. 노 후보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도민과 고락을 함께한 충북 전문가이고요. 상대 후보는 경기도 전문가입니다. 경기도에서만 9번 출마를 한 경기도 전문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반면 김 후보는 이런 점을 의식한 듯 외지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고향에 돌아온 충북 사람인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상대 후보의 공격에 한 발짝 벗어나 거의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김 후보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일체의 인신공격이나 흑색선전이나 비방이 없는 선거,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또 민주당 후보를 격려하는 그런 선거를 하면서도 나와 그가 어디가 다른가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두 후보가 내세우는 공약들은 어떻습니까? 차별성이 있습니까? 네, 먼저 두 후보의 공약은 서로 비슷하거나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대표 공약에서 차이점이 있는데요. 먼저 민주당 노영민 후보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아동 양육수당을 대표 공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출산을 극복하지 못하면 미래가 없다며 충북 모든 신생아를 대상으로 5년간 매달 70만 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당 금액만 해도 5년이니까 60개월, 총 4,200만 원에 달합니다. 반면 국민의힘 김영환 후보는 의료비 후불제 도입을 대표 공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인 이른바 착한 은행을 만들어 서민들의 의료비를 대납하고 환자는 무이자 장기 할부로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의료 사각지대가 줄고 의료복지 개선의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는 게 김 후보의 생각입니다. 후보들 각자 민심에 호소하는 부분도 다를 것 같은데 각각 어떤 점을 내세우고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민주당 노영민 후보는 충북도민과 함께한 일원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충북의 과거와 현재를 잘 알고 새로운 비전 제시로 발전된 충북을 건설할 수 있다며 민심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특히 충북이 다른 지역에 비해 소외돼 왔지만 자신이 충북 도지사가 되면 존재감을 가질 수 있다며 유권자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노 후보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충북은 수도권에 치이고 영남에 치이고 호남에 치이고 같은 충청도 내에서도 대전 충남에 치이서 그 존재감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존재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제가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김영환 후보는 다양한 경험 등을 통해 충북을 발전시킬 수 있다며 유권자들의 표심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인맥과 능력 그리고 윤석열 정부와 소통해 충북을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바꿔놓겠다며 한 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 후보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다양한 정책 또는 다양한 그런 현장을 봤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을 우리 이제 충북도에 적용하고 또 관철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풍부한 그런 여러 가지 식견, 경험, 인맥 이런 걸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마지막으로 충북 도민들의 민심 안 들을 수 없는데 민심 어떻습니까? 네, 여당 후보는 국정 운영 동력, 그리고 야당 후보는 경제와 균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충북 도민들의 민심도 이에 따라 나뉘고 있는데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충북의 발전을 누가 제대로 이끌 수 있을까 고심하고 있습니다. 160만 명이 넘던 충북 인구는 지난해 말 3년 만에 160만 명 밑으로 떨어졌고 인구 감소 소멸위기에 처한 기초지자체도 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족한 일자리로 충북을 떠나는 젊은 층도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충북 경제를 잘 이끌고 인구 유인 정책을 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민심의 향방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성우 기자와 함께 충북 지역 판세 살펴봤습니다. 이성우 기자 고맙습니다. 다음 달 10일부터 환경 보호를 위해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시행됩니다. 카페 등에서 일회용 컵으로 음료를 사면 300원을 더 내고 컵을 반납하면 돌려받는 제도인데요. 업주들은 인력이나 비용 측면에서 부담이 크다고 호소합니다. 어떤 사정인지 임성재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서울 관악구에서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 매장을 운영하는 전민정 씨는 최근 고민에 빠졌습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부담이 이만저만 큰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손님이 일회용 플라스틱 컵이나 종이컵을 이용할 때 300원을 먼저 받고 반납할 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커피값의 10% 정도 되는 금액이다 보니 저렴한 가격에 매장을 찾던 단골들이 가격 인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물론 컵을 가져오시면 300원을 드리긴 하지만 당장 손님한테는 300원이 더 부과가 되는 거랑 똑같은 거죠. 300원이라는 금액이 더 경쟁력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일회용 컵마다 바코드 라벨지를 붙여야 하는 탓에 점주가 부담해야 할 추가 비용도 고민입니다. 정부에서 공급하는 라벨 가격은 311원에서 317원 정도. 300원은 컵을 돌려받을 때 회수한다고 하지만 나머지 금액은 고스란히 점주들의 몫입니다. 여기에 손님이 카드로 결제하면 수수료 부담까지 가중되는 겁니다. 음료 가격에 포함돼서 카드를 결제를 하시게 되면 거기에 대한 부가세는 저희가 부담을 하지만 손님들께 환급이 나갈 때는 300원 현금으로 나가잖아요. 말이 안 되는 정책인 거죠. 다른 카페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컵마다 라벨지를 붙이고 일회용 컵을 회수하려면 일손이 더 필요한데 막막하기만 합니다. 근데 이제 컵 반환 음료까지 저희가 짊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거의 노동력이 곱하기 2가 되거든요. 그럼 상시 한 명으로는 운영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2명을 넣어야 된다는 소리인데 뭐 단순 계산해서 그냥 한 10시간 정도 한 명을 추가한다고 하면 대략 10,000원씩만 잡아도 30일 하면 한 3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전국 매장 100개가 넘는 카페와 제과점 등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점 38,000여 곳에서 다음 달 10일부터 우선 시행됩니다. 환경부는 관련 법이 개정된 2년 전부터 충분한 의견 수렴과 공청회 등을 거쳤다는 입장이지만 점주들은 본인들 부담만 커지는 게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있어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네, 배우 이정재 감독 데뷔작이자 배우 정우성과 호흡을 맞춘 영화 헌트가 칸 국제영화제에서 최초 공개됐습니다. 영화 헌트는 제75회 칸 국제영화제 비경쟁 부분인 미드나잇 스크리닝에 공식 초청돼서 상영됐습니다. 칸 영화제 레드카펫을 밟은 배우 이정재와 정우성은 관객의 환영 인사와 박수갈채 속에 상영관에 입장했습니다. 네, 오늘도 때이른 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호남 지방에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토요일인 내일도 낮더위 속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기상캐스터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윤수빈 캐스터. 네, 윤수빈입니다. 네, 요즘에 낮 기온 높은 편인데요. 주말에도 때이른 더위가 예상된다고요. 네, 오늘도 봄보다는 초여름에 가까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6도 가까이 오르면서 예년 기온을 2도가량 웃돌고 있는데요.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지는 호남 지역에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때이른 더위와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여기에 자외선도 무척 강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주말 나들이 계획하신다면 자외선 차단에도 꼼꼼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다만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져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강원 남부 산간과 남부 내륙 곳곳으로는 오후 한때 5mm 안팎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15도, 광주와 대구는 16도로 출발하겠습니다. 낮 기온도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아 낮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 26도, 대전과 광주는 28도가 예상됩니다. 다가오는 일요일에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예년보다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 초반에는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 32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르면서 첫 폭염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말 사이 비 소식이 있지만 양이 적어 대기의 건조함을 해소하긴 어렵겠습니다. 현재 강원 영동과 충청 이남 곳곳으로는 여전히 건조특보가 발효 중이니까요. 계속해서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네, 정치 신인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 49년 경력의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자, 그런데 걸어온 이력을 보면 두 사람의 공통 분모가 의외로 많습니다. 네, 바이든 미국 대통령 잠시 뒤에 한국에 들어오는데 두 정상의 스타일 비교부터 정상회담 전망까지 더 뉴스 2부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